예,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어, 좀 농담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전에 철학 공부할 때 이 데카르트와 라이브니츠만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수학 공부, 미적분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농담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오늘 어떻게 들여다보면 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이 학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물리학과 수학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이 아주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 일종의 길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늘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이 중세를 지배했던 것들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을 스콜라 철학들이 하나의 그 핵심 이론적 근거로 삼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르네상스 시기 들었을 때 145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시기였죠. 소위 이슬람에 의해서. 바로 이 1453년이 아주 서구에서는 중요한 기점인데요. 이때 소위 말하는 그 중세시대의 스콜라 철학을 떠나서 이 고대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 서구 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플라톤 철학을 다시 이제 서구 유럽 사회에 전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그 시점입니다. 그게 이제 르네상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지구중심설, 천동설이라고 하는 이 지구중심설을 근거지우는 아주 이론적인 기초가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었죠. 이 목적론인데 일종의. 근데 이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을 넘어서서 바로 다시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의 철학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특히 플라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수학이죠. 본인 아카데미아도 그랬잖아요. 그죠? 정문 앞에 써놨습니다. 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했을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는 플라톤도 피타고라스의 이 수이론을 그대로 이제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는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수라고 하는 하나의 기호 체계를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조화로운가 하는 것들을 이제 들여다봤던 사람들이죠. 바로 이것들을 다시 살려낸 사람이 이 갈릴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으로 그냥 우리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여다 보여지는 그런 자연이 아니라 하나의 수라고 하는 기호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된 게 자연이다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수학적 논쟁입니다. 이제 500년을 지나온 동안 우리에게는 지금 그 수학은 또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변질인데 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이 삶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되어버렸죠. 미국 월스트리트에 가면 전 세계 수학의 천재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하는 정도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또 원리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뭐 그런 또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첫 출발 지점을 우리가 조금 무리하게 갈릴레오에서 찾는다면 오늘 그 갈릴레오 얘기를 우리 송성수 교수님께서 아주 쉽고 간명하게 여러분한테 재미있게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 정도 물음이 와 있기 때문에 먼저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은 뭐 우리 이 목요철학인문 포럼의 최고의 학도입니다. 늘 끊임없이 이렇게 물음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신암동의 강도기 선생님이시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갈릴레오가 목성 주변에서 발견된 4개 위성, 또한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갈릴레이 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물음인데, 혹시 이 물음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까? 3번까지 다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가 당시 이 갈릴레이가 당시에 이 가톨릭께서는 2개 아주 핵심적인 파가 있었죠. 예수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 아우구스티누스 파가 있었습니다. 아주 2개 핵심적인 거대한 가톨릭계의 파인데, 이 파들이 대체로 보면 이 갈릴레이의 이 태양 중심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허용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제 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수회와 논쟁을 하면서 갈릴레오의 제자였던 마리오 귀두치가, 맞습니까? 제자? 귀두치?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마리오 귀두치가 갈릴레오 강의를 정리하여 발간한 해성에 관한 논설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질문인 것 같고요. 세 번째, 갈릴레오의 저술물 중에, 저작들 중에 기하학 및 군사 영역에 관련된 기하학적 및 군사적 컴퍼스의 작도이라고 하는 저술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저술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3가지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암동의 강도기 스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제 안 계시고요. 예. 상당히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만 다 질문해 주셔가지고. 예. 자, 제가 여기서 본격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질문 1에 있는 것처럼 그 이후로 여러 위성들이 발견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위성의 이름이 목성의 4개 중에 하나인 갈릴레이 위성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는 이제 갈릴리안 세틀라이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갈릴레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갈릴레오가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쓸 때는, 형용 쓸 때는 그냥 갈릴리언 쓰니까 갈릴레이 위성이 태양계 위성 중에 가장 크다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설명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갈릴레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설들을 쓰게 됩니다. 이 당시 때는 뭐 책을 내는 것보다는 조그만한 그 논설들을 많이 쓰는데, 그중에 하나는 해성에 관한 게 있습니다. 해성이라는 것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 해성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떴던 사람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입니다. 티코 브라헤. 어쩌면 이제 그 뭡니까, 지구 중심설과 태양 사이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해성은 올 때마다 뭐 갈릴레오가 쓰든 누가 쓰든 간에 꼭 이런 논설이 나오게 된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컴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컴퍼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하학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는 군사적 도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 당시 시기를 일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 전쟁하는 시기죠, 사실은. 전쟁하는 시기.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가 온도계도 만들고 뭐 기하계 비슷한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그나마 장사가 잘 되는 컴퍼스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 녀석은 이제 뭐 군대에서 뭐 작전을 짰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지형을 갖다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컴퍼스 애착을 많이 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그 기록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뭐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뭐 자료를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강연하실 때 우리 송성수 교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죠. 이 갈릴레이는 기존의 갈릴레이 이전에 서구 중세사회에서의 그 자연 철학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고대 그리스의 테히네라고 하는 이 개념을 2개 중에서도 특히 이 테히네가 아트, 그러니까 순수 예술 영역하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트와 테크놀로지라고 2개의 영역을 거의 조화롭게 적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컴퍼스들을 포함해서 망원경, 기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과학자가 자연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명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소위 우리가 기술자 하면 그때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사회적
위치가 낮았던 기술자들의 반열을 다시 그 사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는, 물론 뭐 그때 당장 이렇게 변화했던 건 아닙니다만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현대적 이 용어가 이미 이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분인데요. 이분은 또 여전히 뭐 이름은 없습니다. 네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근대 과학을 탄생시켰다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학이 어려워서 전문가가 아니면 동조하기가 힘이 들지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나마 흥미있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건 뭐 물음은 아니고요. 우리 질문 주신 분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피사 대학을 3년 반 다니고 중퇴해도 대학의 수학 교사가 될 수가 있는지 그 나라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예. 이것도 그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일 수 있습니다. 그죠? 현대적 입장에서 보면. 세 번째, 이 발표 요지 6쪽에 보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식을 낳으면 사생아인데 교육시키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지요? 라고 하는 물음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당시 이 로마 가톨릭 권한이 아무리 세다고 하지만 학문에 대한 자유도 있을 텐데 가택 연금까지 하였다니 그 나라의 통치도 종교계에서 다 관할하였는지요? 라고 하는 이제 물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묻는 물음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그때 상황과 지금을 좀 비교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때 이제 그 대학 교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수라기보다는 이제 그 강의하는 사람에 가까운 직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대학을 뭐 졸업 안 했거나 뭐 중퇴했거나 관계없이 그거죠, 이제 그 학자 사이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이제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근대적 교육 제도가 정비가 되고 제도화되고 이런 일들은 대부분 19세기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 이후에. 사생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사생아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잖아요.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래서 사생아라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본인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한 거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이 당시 때는 일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톨릭 같은 경우에 어쩌면 이 질문을 거꾸로 하면은 그래도 갈레오가 이 당시에 이 정도의 문제면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가택연금인데 가택연금에도 뭡니까? 또 하인을 부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양반들이 기양가도 뭐 양반이 기양간 거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뭐 원래부터 둘이가 뭐 적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뭐 등등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여러 이론이 있더라고요. 과학과 종교는 적이다. 과학과 종교는 남이다. 과학이 다루는 영역과 종교가 다루는 영역은 뭐 아예 다르다. 서로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중단도 있고요. 또는 앞으로 좀 친해보자. 과학과 종교 친구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적대설, 뭐 독립설, 친구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있는데 역사를 보면 역사적 흐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서양 사회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고요. 기독교가 거의 모든 것을 뭐 지시한다라기보다는 궁극적 차원에서는 걸리는 거죠. 이제 그 가장 전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종교의 힘이 뭐 과학이든 철학이든 모든 학문보다 파워가 셌습니다. 셌는데 그게 비등비등해지는 시기가 제 생각에는 다윈이 진화론 하던 시기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제 뭐 과학을 하는 사람도 내가 과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뭐 소극적인 의미에서 합리화라든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시켰으니까 한다라고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종교를 갖다가 근거로 내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윈 시절 19세기 쯤 되면은 과학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져가지고 둘이가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과학은 자연세계를 다루고 종교는 인간의 내면을 다룬다 이렇게 된 거죠. 요즘에는 과학이 힘이 셉니까? 종교가 힘이 셉니까? 과학이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과학이 되려고 합니다.
그 창조과학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과학이라는 것도 문화 일종으로 보고 종교도 문화 일종으로 본다면은 시대적 흐름은 그렇게 변했다 볼 수 있고, 이때 뭐 16세기 정도 같으면 아주 종교가 지배적인 그런 사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이 부분 그 강연 초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소위 종교 혁명이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종교 혁명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경 절대주의로 돌아가죠.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프로테스탄티즘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자연과학자들이 대부분 또 가톨릭 성직자였기 때문에 자연과학에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릴레이도 이제 그 자장 안에 있었던 건데, 실제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도들이 갈릴레이를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구절 자체는 오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오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에 이 신이 뭐 별을 세웠다, 뭐 달을 세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지구 중심론이 오류가 없다 이렇게 성경 구절은 하는데, 이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제 종교 재판을 이제 벌이게 되고, 사실은 원래는 종신형을 받았죠, 그죠? 종신형을 받았는데 사면시켜서 이제 가택연금으로 이렇게 가서 나름대로 집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그게 마지막 마지막 저술이 구술입니다. 그때는 이미 눈이 멀고 뭐 귀가 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래서 친구나 제자들 앞에서 구술을 해가지고 썼던 책이 마지막 그 책이었고요. 이게 한 과학자의 삶이라고 하는 걸 지난번 코페르니쿠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갈릴레이도 마찬가지인데 그 생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학문에 대한 그 철저한 그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은 뭐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참 힘든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제 갈레오가 뭐 신학자도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톨릭 신자다 하면은 본인도 종교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을 텐데 갈레오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데 그걸 글자 그대로 믿는 주의가 아니고 비유적인 거라고 이제 믿는 거죠, 따지면. 그렇게 되면 갈레오 입장에서는 나는 신앙이 깊은데 왜 저 양반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나를 괴롭히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과 종교의 차원이 아니고 이제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그 종교 집단하고 이제 한 그 뭐냐 가톨릭 신자로서의 견해가 충돌하는 것이지 과학과 종교가 충돌한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그 갈릴레오도 성경은 무오류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갈릴레오도 과학적 관점에서, 과학적 입장에서 그 성경을 뭐 해석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오신 분 중에 급하게 또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홍성근님께서 주신 물음인데요. 명쾌한 갈릴레오 강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과학기술 전공에서 과학 철학계로 이 관심을 이동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관심 이동의 이유 중에 어떤 계기나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산자락에서 이렇게 사시는 우리 홍성근님의 물음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 때는 처음에 무기재료공학과를 들어갔었는데, 저는 이제 무기를 만드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재료만을 가르쳐가지고 전공의 회의를 품고 뭐 고민하다 옮기게 되었다라는 건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이과 정하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하면 똑같이 나왔습니다, 문과이과가.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한 번 더 측정을 할 기회를 주시는데 또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뭐 부모님들은 문과를 가라고 했는데 그 반항심으로 이과를 갔습니다. 이과를 갔는데 실제로 대학 와서 다니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 이과를 나누는 게 피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개인적 이야기고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무렵에 또 이공계 학생들도 상당히 이제 그 인문학적 서적도 많이 읽고 또 뭐 소위 이제 민주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시절이라서 그런 것에 좀 이제 일찍부터도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개인적 성향과 뭐 시대적 환경이 결합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거를 공부하게 된 것 같은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금 덧붙여서 혹시 그렇다면 지금 요즘 학생들 있죠. 취직도 잘 안 되고 뭐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가면 지금 대학에서는 과도 지금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이 뭐 그런 젊은 세대들한테 한번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데요, 그죠? 예. 그 두 번째 질문자 분이 하신 것 중에 과학이 어려워서 전문가가 아니면 동조가 힘이 든다고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철학이 어려워서 전문가 아니면 동조가 힘들고요. 뭐든지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법입니다. 어려운 법인데 우리 어렵다고 생각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이제 한국의 교육제도 가지고 있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어찌 보면 느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자꾸 도전해야죠. 뭐 자꾸 뭐 어떤 시대는 어렵고 어떤 시대는 또 안 어렵고 지금 힘들다 나중에 안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잘 나중에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끈을 놓치지 않고 오픈마인드로 도전하는 것은 뭐 여러 동서고물 막론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플로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중에 질문 하나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해 주십시오. 네, 대명동에 살고 있는 한규천입니다. 진짜 유치하고 우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시절에 그때는 물상이었죠. 물상 시간에 배웠는 그 실력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동설,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한다. 그래 배웠는데 자전은 스스로 돌기 때문에 그 지구의 입장에서 지구는 돈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아니면 저 태양의 입장에서 태양계에서 생각했을 때 이 태양계를 돌고 있으니까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공전 의미에서 지구는 돈다. 그때 당시에 갈릴레오가 어느 생각을 하면서 지구는 돈다 그랬을까? 자전을 두고 지구는 돈다 그랬을까? 아니면 공전을 두고 지구는 돈다 그랬을까? 그게 갈릴레오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제 실력이 중학교 물상 실력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지금 뭐냐면은 지구 중설, 태양 중설은 자전에 대한 게 아니고 공전에 대한 거죠. 공전. 자전은 지금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는 돈다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있어서 논쟁이 되었던 것은 누가 중심이 되어서 누가 도느냐 이런 태양계 전체에 대한 논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우리 원장님 수성사가에 사는 이국정입니다.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로 나오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게 전쟁 무기가 아닌가 생각되네. 그게 맞겠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전쟁 무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호반 부자로 써가지고 전쟁 무기 같다면은 우리나라 옛날 국방과학연구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키스트라고 이랬는데요. 거기 대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예. 우리나라 그 삼공화국 시절에 그 국방과학연구소를 해가지고 그때가 국방과학원인가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의욕적으로 추진한 걸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아주 결혼하기 전인데 그때 건설부 실 때 요새 대덕단지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라고 거기에
허벌판이고 농촌이고 산업지입니다. 그때 제가 그때 가서 길을 그 감독을 했습니다. 길도 상당히 그 산업지 이건 뭐하러 닦느냐. 건설부에서는 국도만 하는데 이 산업지 길을 뭘 하냐. 뭔지도 모르고 길을 닦았습니다. 큰 길은 한 50m 폭을 그리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건물 하나 있고 뭐 하는데 뭐 연구원이라고 우리 그때 뭐 기사라 이랬는데 그 사람은 연구원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 뭔가를 의심히 하고 했는데 그 안에 우리가 감독을 해왔지만 그 안에 공사하면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기자도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다가 4공약 끝나고 5공약 돼가지고 뭐 통치자가 미국 가가지고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한 미군 철수한다고 한참 그거 떠들었습니다. 그래 갔다 오더니 미군 철수 백지하고 왔다고 참 국민들이 호응하고 아주 막 야단 났습니다. 그때 다 보실 겁니다. 시청 앞에서 막 내려가서 손을 들고 했는데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군 철수를 갖다 백지하고는 맞는데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던 그 국방과학원을 해체하라. 이거를 동의했다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궁금한 것이 그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국방과학원 연구원이요. 그 다음에 규모는 얼마 되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그게 한 궁금해가지고 무기라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ADD라고 해야죠, 그죠? 예, 그게 뭐 국방과학연구소를 조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해방 이후에 한국의 과학기술계를 이끌어왔던 많은 인물들이 ADD 아니면 키스트 출신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고 다 이제 박정희 시대에 제법 이제 규모로 좀 성장을 했다가 뭐 그래서 국방과학원에서 많이 했던 게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소총국 산하, 그 다음에는 뭐 대포국 산하, 그러다 점점 가다 보면 이제 발사체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시기가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무기는 딴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유기물 무기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기 재료는 이제 organic material, 무기 재료는 inorganic material 이렇게 됩니다. 무기 중에서도 금속 재료와 금속이 아닌 것을 나눕니다. 그래 되면 이제 좁은 의미의 무기 재료는 비금속 무기 재료가 되고요. 그래 되면 이제 재료를 세 개 나누면은 유기 재료, 금속 재료, 무기 재료가 되죠. 그래서 유기 재료를 주로 하는 과는 옛날 같으면 섬유공학과, 요즘 같으면 고분자공학과 이렇게 되고요. 유기물이 대부분 고분자 물질이 많거든요. 금속은 따로 있고 무기 재료는 요즘 뭐 전자 재료라든지 이런 거로 이렇게 이어지는 3대 재료라 볼 수 있습니다. 3대 재료. 네. 그런 이제 재료의 일부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전공을 과학기술의 역사로 바꾼 게 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혹시 원장님 뭐 따로 질문이나 있으면? 근대 과학이 현대 과학에 어떻게 끼치는 영향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는지. 통상 우리가 알고 있기는 과학은 지난 과학은 끝나는 기고 바탕으로 해서 늘 새로운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문과학에서는 과거가 미래를 예측도 하게 한다면 이 근대 과학이 현대 이 산업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혹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아까 전에 고전역학했고요, 그죠? 근대과학의 대표적인 고전역학이고 현대과학의 대표적인 양자역학이라고 한다면은 뭐 양자역학이 고전역학을 하고는 이제 다른 시스템입니다만은 우리 일상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고전역학이 작동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냥 작동하는데 미시 세계에서는 작동 안 한다 이거죠, 따지보면.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어느 정도 이전에 이제 근대 때 탄생했던 과학들이 어느 정도는 활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은 다 근대 과학 아니면 현대 과학이거든요. 뭐 고대 이건 없습니다. 뭐 이때 이제 16, 17세기 때 이제 나중에 와서 보면은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혁명을 일으켰다고 봐야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근대 과학이 또 현대 과학 탈바꿈되긴 했지만은 이전 것들을 상당 부분 가져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쿤이 이제 느꼈던 질문인데요. 보면은 쿤이 우연찮게 처음에는 과학사 강의를 했어요. 과학사 강의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자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아까 말씀드린 자연학을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과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그 맥락에 돌아가서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문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또 상대적인 거겠죠. 인문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옛날의 고전을 들춰보면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다 뭐가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과학의 경우는 좀 특이하게 상대적으로 특이하게 오늘날의 걸 가지고 보면 잘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쿤이 패러다임이라고 명한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으로.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마무리해서 이 갈릴레오가 근대 과학을 발명했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현대 과학과 어떤 그 유사성, 뭐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물으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답변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 때문에 더 질문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오늘 마지막입니다. 콜로퀴움 마지막이라서 다음 주에는 뭐 여러분들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근대 과학의 탄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시민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아주 명쾌하고 간명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신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의 송성수 원장님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강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3주차가 남았는데요. 다음 주 끝나고 나면 이제 차문화학술대회, 그 다음 여러분들 시민인문 심포지움 이렇게 이제 3번 남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부터 해서 벌써 이미 서울이나 이런 데 종로에서는 뭐 크리스마스 관련된 트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또 연말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힘들고 나름대로는 고통스럽습니다만 우리 지금까지 다 슬기롭게 잘 견뎌왔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보다도 특히 이 방역 시스템에 잘 적응을 하시고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불어서 그 연말도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